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신혜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출소 후 가장 먼저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왜 김 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딸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건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업무지구가 몰려있는 종로, 영등포,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정신과 병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업무적 부담 내지는 상사, 동료와의 갈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긴데요.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일하다가 생긴 직장인의 정신적 고통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산재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겨울 최강 한파 속 여러분들은 어떻게 추위를 견디고 계신지 나만의 겨울 나는 방법이 있다면 문자로 공유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과 농업사법 등 8개 쟁점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죠. 네, 이 쌍특검법은 그러니까 내란 일반법, 또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고요. 양곡관리법 포함한 농업사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등 8개 법안입니다. 모두가 거부권 행사돼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들이고요. 일단 오늘 본회의에 올린다. 여야가 일정은 본회의를 한다는 건 합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걸 부결적으로 가는 거를 당론으로 결정을 했어요. 다만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에서 독소 조항을 없애는 수정안이라면 협의할 수 있다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민주당은 이것도 좀 시간 끌기용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진짜 독소 조항 없애는 걸 원한다면 없애서 수정안을 국민의힘이 제안하면 될 거를 그건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어쨌든 간 재의결 위해서는 여당 의원 8명이 이탈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요. 지난달에 했던 그 본회의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 의원들 5명이 돌아섰고 김건희 특검법에는 4명이 돌아서서 찬성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도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진다는 변수가 있어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때하고는 또 이제 그 친윤계 지도부가 들어섰다는 점이 다른 거죠. 한동훈 대표 시절보다는 더 강한 이탈표 단속이 예상됩니다. 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번에는 집행 기한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7일자 어제자로 재발부되면서 유효기간이 연장이 됐고 근데 영장 기한을 공개하지 않은 거죠. 그냥 좀 유추를 해보자면 1차 집행 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가져갈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그런 내용을 또 이미 시사하기도 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잡아서 요청을 해보겠다 했었거든요. 좀 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경찰은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관저에서 이 공수처 저지를 주도했던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3번에 걸쳐서 출석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는 10일까지 조사 안 받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박종준 경호처장 본인도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되는 상황까지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경호처가 막아서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관할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책임론이 커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공수처가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해서 큰 비판에 직면했던 만큼 2차 영장 집행에는 보다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어요. 네, 뭐 지금 이미 사실 공수처에 대한 그런 함량에 대한 의구심 나오고 있고 2차 집행까지 실패한다면 맞닥뜨릴 비난 여론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공수처 스스로 나서서 영장 재집행을 요청했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건데요. 오동훈 공수처장은 직접 사과했습니다. 사법부가 정당하게
경찰청장에게 발부한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 훼손의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 그러면서 두 번째 영장 집행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공조보는 이번에는 1차 집행 때보다 더 인력도 장비도 더 투입해서 총력전에 나설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공조보는 공조본대로 각오를 다지고 있고 그런데 또 대통령실은 관저를 완전히 요새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더 견고하게 막아두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 보면 관저가 입구부터 차병용 버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고요. 네. 계속 뭐 차가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철조망도 추가로 설치되면서 더 삼엄하게 방호태세 갖추고 있는데 관저 입구하고 외벽 등에 그 면도날 철조망이라는 걸 설치를 했습니다. 지름 5, 60cm 가량의 날카로운 그런 면도날 철조망을 설치해놨고 그런가 하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대치하는 경찰은 보다 더 장기전을 대비하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지난번에는 철수까지 5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인내를 가지고 대응하겠다라는 각오가 보이는 게 어떤 말이 나오냐면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시간 두고 10m, 20m씩 계속 전진해 나가는 방법 이런 것도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경찰에서 헬기 투입 검토 이런 얘기는 왜 나오냐면 방금 말씀드린 철조망 이런 것들을 무력화하려면 헬기로 들어가야 된다. 혹시나 그게 또 아니라면 뭐 지게차, 장갑차를 동원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공수처는 이번에는 영장 집행 경호처 쪽에서 막으면 그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고 또 경찰은 경찰 특공대 투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그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죠. 네,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막았던 경호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경찰에 최상목 대행을 고발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국회에서는 통과한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점도 고발 사유에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인 게 뭐 추가 탄핵은 쉽진 않아요. 국정 안정이 우려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휘둘리지 말아라 이렇게 또 최상목 대행에게 이렇게 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뭐 역풍 때문에라도 탄핵 카드를 함부로 꺼낼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경호처는 권한대행 지휘하에 있는데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격화하면 이 최대행에 대한 그런 책임론 네.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또 본연의 경제부총리로서의 딜레마도 있죠. 이 시국이 길어질수록 내부 정국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는 건데 본인이 경제부총리이자 권한대행으로서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항목을 철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 철회라는 이 과정부터 조금 짚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혼 소송하고 가정폭력 사건을 따로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를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가 분명히 될 수 있지만 가정법원에서는 폭행 사건을 직접 다루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탄핵소추 안에는 이런 내용은 들어가는 거예요. 군과 경찰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했고 침입했고 선관위 침입하고 뭐 불법 체포 시도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란죄를 범하였다. 이 대목들을 삭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법조계에서는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 주류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과 탄핵소추단은 이런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엄밀히. 탄핵소추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뿐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탄핵 심판은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범죄는 어차피 따로 다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는 본연의 취지는 달라진 게 없고 다만 내란죄에 해당한지 여부는 이제 형사법으로 그러니까 직접 여기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이걸 계기로 해서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란죄 때문에 탄핵한다는 게 핵심인데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된 게 아니냐. 핵심이 제외되면 다시 새로운 탄핵소추 의결을 국회에서 새롭게 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되거나 각하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일단 또 여기에 반박하는 게 민주당은 내란 행위의 사실관계는 기재된 게 그대로다.
라는 거고요. 특히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당시 그때 법사위원장이었고 탄핵소추단장으로서 소추 사유 변경을 하지 않았느냐. 권성동이 권성동을 저격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삭제함으로써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핵심은 그 탄핵 심판은 그 당사자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재판의 성격이 강한 절차이지 어떤 뭐 범죄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형사재판이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상 범죄 이런 성립 여부까지 탄핵 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이 재판의 성격에 부합하지도 않고 그 과정에서 절차가 굉장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소추단 측에서는 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만 헌재 판단을 구할 것이다라는 거고 이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체포도 못하고 이 정도로 진전이 안 된다면 4월 되면은 헌법재판관 2명이 또 퇴임이 예정돼 있잖아요. 이 정국이 너무너무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는 뭐 이재명 대표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랬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이런 그런 조기 대선 그 사법 리스크를 피해서 조기 대선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당성을 문제 삼는 지렛대로 활용을 할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었죠.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도록 뭐 조언을 했다더라. 뭐 이거는 결국엔 헌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어쨌든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문제 삼아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국민의힘은 이걸 넘어서서 헌법재판소를 전방위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된다고 또 주장을 새롭게 꺼냈어요. 헌법을 위반하면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이 나오니까 강성 지지자들 중에 일부는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다가 4.19, 5.18이 별거냐. 무기고 털고 장갑차 몰아서 후세들에게 유공자 자리 하나씩 물려주자. 이런 글까지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선제적으로 입장을 내놨어요. 네.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좀 부스럼이 나오는 헌재가 편파적인 거 아니냐 이런 여권 일각의 주장을 단호하게 또 선제적으로 배척한 것이라고 풀이를 할 수 있고요. 헌재가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낸 건 아무래도 정쟁 때문에 헌재 권위가 저하되고 또 탄핵 심판 결과마저도 부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서 좀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헌재는 또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헌재가 변론기일에서 이번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숙명여자대학교가 논문이 잠정적으로 표절됐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네, 숙명여대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인데요. 이미 지난달 말에 본조사 결과를 김건희 여사 당사자에게 통보를 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이 해당 논문은 김건희 여사가 1999년에 숙대 교육대학원에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이고요. 논란이 일면서 숙대가 예비조사를 시작한 게 2022년이었어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본조사에 착수했는데 올해 지난해 말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규정상 보통 이제 예비조사하고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90일 이내에 완료를 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번 검증에는 2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대도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2007년 박사 논문 이거는 논문 포함해서 논문 4편이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었고요. 또 그 멤버 유지, YUJI 이걸로 알려졌던 2007년 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이것도 등재 논문 자격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으로 조류 충돌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죠. 네.
그동안 뭐 목격자 진술, 생존 승무원들이 증언하고 관제사의 경고가 있었고 이런 증언을 토대로 조류 충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목이 되었긴 했는데 정부가 처음 공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조류 충돌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블랙박스도 분석해야 되고 기다려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얽혀있는 원인 중에 어쨌든 조류 충돌이 또 실제로 있었다는 걸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건데요. 뭐라고 브리핑을 했냐면 한쪽 엔진은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 이거는 봐야 된다. 다만 조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엔진에 들어가는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새가 어떤 종이고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엔진 내부 검사하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네. 이 깃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도 분석 작업을 거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 국토부는 규정에 위배된 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네, 로컬라이저 기반 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국제 민간항공기구 미국 항공청 규정을 인용하면서 방위각 시설 앞까지 종단 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결국에 기존의 국토부 입장을 되풀이한 거고요. 사실상 논란의 핵심은 또 피해간 건데 그런가 하면 또 국토부에서 논란이 됐던 거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는데 이게 전현직 국토부 관료 중심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 이른바 네. 셀프 조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러자 장관과 사고조사위원장까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게 항공조사위원회인데 여기 위원장이 전직 국토부 관료 출신의 상임위원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셀프 조사 논란이 있었고 비판이 일자 이 관계자를 배제하겠다고 밝혔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본인도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위원장은 공석이 됐고 사고조사위원회는 당분간 비상임위원 4명이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만의 겨울나는 방법이 있다면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9268님, 저는 강추위도 이기고 노후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지식을 쌓으며 올겨울을 보내봅니다 하셨고요. 8408님은요. 이열치열이면 이한치한이라고 생각해서 보일러를 틀지 않고 난방 텐트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기에 딱 걸렸어요. 강추위와의 싸움에서 1패하고 이제는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건강이 최고죠. 5288님, 저는 샤워하기 전 스쿼트 등 운동을 꼭 합니다. 욕실이 추워서 늘 떨면서 샤워하는데요. 이렇게 운동하고 샤워를 하면 괜찮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고속도로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있어서 미리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수원부터 정체가 시작됐고요. 신갈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역시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서울 요금소 부근 주의가 필요한데요. 5차로에 승합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 필요하고요. 활천 부근에서는 화물차 고장나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입니다. 양평 쪽으로는 남김천 부근에서는 화물차 고장나 있고요. 한편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분당 수서로입니다. 청담대교 방향으로 탄천 1교부터 청담 남단 사이 3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는데요. 이 구간 2차로는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다음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한남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15분 소요되고 있고요. 이 구간 정체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건 노트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4년간 독방에 수감됐던 무기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네요. 참 지난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사건 발생은 2000년입니다. 전라도 완도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3월 7일쯤에 5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됐는데 뭐 어찌어찌 해갖고 이 장녀인 김신혜 씨가 어떤 뭐 자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증거도 되고 동기도 되면서 속전속결로 거의 뭐 저 재판이 이루어져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네. 그 뒤에 김신혜 씨가 본인이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리고 자백도 사실은 고모부에 의한 일방적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되고 다양한 요인 때문에 2015년도에 재심이 개시가 됐고 네. 9년 지난 뒤에 이제 재심에서 1심에서 이제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법원은 뭐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나요? 이 사건은 범인을 잡는 재판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김신혜 씨가 그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공소사실에서 과정적인 문제, 즉 수사상의 문제라든가 증거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증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not guilty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너센스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범인이 누구야? 모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범인은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미제 사건인데 네. 아직 이건 1심에 대한 거고 네. 만약에 검찰이 아니다. 우리 2심에 다투겠다 그러면 항소심 가고 네. 아니다. 3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1심 무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네. 범죄로 보고 재판에 넘겨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번 재심에서는 보험금과는 관련이 없다. 뭐 이렇게 본 거예요? 김신혜 씨가 당시 23살인데 완도에서 서울 올라와서 보험 설계사에서 잠깐 일을 했나 봅니다. 네. 원래 연극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거기 본인이 그 노트에 그 본인의 아버지 그 가입한 거 이거 계산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아버지 보험을 네. 보험 살인? 근데 사실 그 중에 실효된 것이 3개, 받을 수 없는 게 5개. 그러니까 아니 돈도 못 받는데 무슨 동기가 성립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동기가 불분명하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정사에 의한 어떤 성범죄 이 부분도 실제로는 입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게 다 자백이니까 그 자백도 소위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증거로 쓸 수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 거다. 네. 그러니까 독수독과에 의해서 정확히 말하면 김신혜 씨는 동기도 없고 증거도 없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판단하겠죠. 아니다. 김신혜가 범이다. 그러면 계속 다툴 것이고. 아 그런가? 인정. 그러면 우리 재수하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25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뭐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또 탐사부대 재구성 프로그램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되게 죄송 말씀드린 사건 자체는 멀쩡히 증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경찰이 잘 따라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자백이라는 요소가 나왔을 뿐이지 실제로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가 했을 때 범인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경찰이 엉뚱한 데를 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백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잘 가고 있던 수사 방향. 예. 엉클어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2000년대 그때쯤에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백을 받으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증거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백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가혹행위가 수반된 자백일 수 있다는 걸 간과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검찰도 황당한 겁니다. 자신들이 가혹행위한 게 아니거든요. 경찰이 가혹행위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검찰에서는 계속 이건 김신혜 씨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좀 혼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선 범인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결론이 난 다음에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네.
해야 되는데 그럼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고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3월이기 때문에 2000년 7월까지는 무슨 이게 태완이법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게 아마 중간에 걸릴 겁니다.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김신혜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잖아요. 이 세월을 뭘로 보상할 수가 있어요? 보상이 가능하긴 한가요? 아유, 인생의 25년을 어떻게 보상을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아니 적지 않은 분들이 뭐 형사보상금 뭐 10억 얘기하는데 네. 그게 사실은 나이가 이 김신혜 씨가 거의 50이 다 돼 가는데 25년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본인이 아버지 죽였다고는 완전히 폐륜으로 살았잖아요. 그 부분은 아닌 거고 어쨌든 뭐 조금이지만은 어쨌든 뭐 형사보상금은 받습니다만은 그래서 김신혜 씨가 그게 아니라 자신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살겠다라고 추수하면서 얘기를 한 게 네. 그런 얘기 같습니다. 뭐 돈으로 보상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돈이라도 받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거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은. 예.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요, 이제 이춘재 사건의 윤석열 씨 같은 경우가 지금 10한 4, 5억 정도 정도 되는데 윤석열 씨가 지금 보니까 25억 정도고 네. 하는데 그래서 전체 한 40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신혜 씨는 무기수 복역 중이에요. 복역 중이기 네.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번 사건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자백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다시 부각시킨 사례로 남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사건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신청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아까 윤석열 씨의 다른 사건은 출소한 후에 재심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들 중에서 자기도 억울하다고 해서 많은 어떤 재심 신청이라든가 할수 이런 있죠.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이 경찰이나 검찰이 그 당시에 강압수사할 수도 있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다른 사건의 재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경찰과 검찰이 사활을 걸고 사실은 이걸 다시 할 가능성이 높죠.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2024년 교제폭력, 교제살인 사건이 많았다.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성에게 고백했다 거절당한 이후에 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조금 사실관계 다르지만 어쨌든 7일 날 서울 영등포 경찰서 관할에서 도림동 소재의 고시원에서 이제 20대 여성을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살해를 한 후에 하루 동안 그 시신을 거기다 뒀는데 방치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고백 이런 개념이 아니라 40대의 범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번호를 달라고 한 겁니다. 네. 스토킹이죠. 그렇죠. 이거를 고백이라고 무슨 마치 연인 관계는 뭐 이게 뭐 뭔가에 감정이 오갔던 것처럼. 아닙니다. 이건 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일방적으로 접근을 해갖고 그럼 20대 여성이 사실은 깜짝 놀라죠. 싫다고 하겠죠. 예,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20대 여성을 자기 방으로 끌고 가서 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둘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 고백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절대 뭐 저기 네이밍이 잘못됐다. 네. 아주 잘못됐지만 이 범인은 결국은 뭐 이런 인정은 다 했는데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교제 폭력, 뭐 교제 살인에 이어서 거절 살인 이런 것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불운한 개인의 문제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방적인 어떤 남성은 여성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표현이 되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인식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는 뭐 얘기할 수도 있지 뭐라고. 근데 사실 이건 여성 혐오에 기본적인 게 깔려 있는 거고 네. 여성은 거기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도망 다녀야 된다고 하는 이게 거절 살인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살인 사건의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성불평등 구조가 투영된 네. 거절 살인이다. 그런데 이런 범죄가 미성년자에게서도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이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난달 25일에 경남 사천에서 10대 여성이 살해됐는데요. 범인은 강원도에 사는 10대예요. 그러니까 채팅을 통해 만났다가 채팅을 통해서 뭐가 이상하 갖고 쫓아와서 죽인 겁니다. 실제로 사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일종의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자기와 사귄다고 하는.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상대방이 다른 남자를 만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망상 때문에 쫓아가서 죽인 겁니다. 이런 형태의 사이버 공간에서 이런 형태의 일종의 네. 스토킹 살인 같은 경우가 이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희가 이런 사건 다룰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당연히 처벌 강화도 필요하죠. 그런데 성평등 인식 제고도 절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학교나 사회에서의 성의식, 성에 대한 어떤 성평등에 대한 인식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높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결국은 이거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낮아버리니까 네. 10대도 이렇게 범죄를 한다는 게 사실은 상상이 안 되죠. 다음 사건 또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안산 연립주택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가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됐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검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01년도 9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안산에서 이제 2명이 공범으로 들어가서 이제 연립주택에서 강도 살인을 했는데 100만 원을 뺏었는데요. 네. 당시에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증거는 보관돼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유리 테이프라고 하고 전선을 감는 테이프가 있는데 네. 거기에 DNA가 조금 있긴 있었어요. DNA가요? 네. 네. 근데 그 당시 기술은 검출을 못했죠. 아, 그래서 그거를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술이 너무 발전해 갖고 네. 그걸 다시 수사해서 DNA를 분석해 보니까 어떤 프로필이 나온 겁니다. 거의 뭐 20여 년 동안 이렇게 잠들어 있던 예. DNA를 살려낸 거네요. DNA는요 5천 년 네. 지나도 안 변합니다. 아. 그러니까 범인은 20여 년 동안은 아주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겠어요. 아니요. 이런 범인들이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는 범죄를 저질렀다가 죽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뒤에 교도소에 있습니다. 이 범인도 특수강간죄를 벌여서 2017년도에 이미 교도소에 있던 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1년도 DNA 법에 의해서 수용자들의 DNA 프로필과 이거를 비교해 보니까 잡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 이 법의 유용성이 이겁니다. 수용자들한테 이런 DNA를 추출하는 이유가 이들은 분명히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건은 이렇게 된 겁니다. 딱 한 건만의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아니다 이런 아니죠. 거죠. 충분히 이 다른 여자도 있을 겁니다만은 아. 어쨌든 범인은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의 멤버 성민호 씨 관련 소식인데요. 경찰이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송민호 씨가 그룹 위너의 멤버인데 사회복무 시설에 마포에 있는 데서 했는데 그 같이 일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때 출근도 안 하고 오면은 게임만 하고 뭐냐라고 이렇게 돼갖고 제보를 한 거죠. 제보를 했는데 네. 그 어떤 무슨 패치에서 쫓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사회복무요원 위반 혐의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곧 소환할 예정이다. 즉 CCTV라든가 출근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군복무를 성실하게 하는 연예인들도 많지만 이런 특혜 얘기가 좀 잊을만하면 들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부실 복무가 확인이 되면 군대에 다시 입대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싸이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된 일 또 하면 죄송합니다. 싸이 씨한테. 근데 어쨌든 그분은 산업기능 요원으로 네. 하다가 그렇게 돼갖고 군대에 다시 간 거고. 다시 갔죠. 이제 송민호 씨는 그게 아니라 그 군대 영역 중에 그 사회복무 요원으로 갔기 때문에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재복무가 아니라 사실은 못 채운 기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송민호 씨가 부실한 것의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채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이 등장해서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소식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글 쓴 남성이 붙잡혔어요. 예. 절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모욕 혐의로 30대 남성이 붙잡아 조사 중인데요. 네. 뭐 아무 생각 없이 작성했다. 뭐라는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작성할 말입니까? 이게 왜 썼냐고 하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30이나 넘은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런 종류의 어떤 사이버 모욕은 절대적으로 지금 빠르게 수사해서 2, 3일 만에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절대 이런 모욕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네. 사건 노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세모정 PD의 최신 트렌드 따라잡기, 강 PD의 체험 삶의 현장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켜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인 말을 강하게 쏟아내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건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같은 비판이나 비난은 결국 본인이 자초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 본인이 단초를 제공했다 같이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단초라는 말이 적절하게 사용된 걸까요? 먼저 단초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면 단초는 발을 단자에 처음 초자를 쓰는 한자입니다. 일이나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첫머리라는 뜻으로 우리 고유어 표현인 실마리와 같은 의미죠. 예를 들어 금융실명제 실시는 경제개혁 정책의 단초라고 할 수 있다. 또는 우리는 그의 말에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이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즉 무리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말할 때 본인이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말은 그 상황에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아버지는 평소 병원은 다 필요 없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건강을 과신하는 전형적인 한국인 아버지 그 자체였죠. 그래서 눈꺼풀에 생긴 사마귀 같은 결절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아버지 성격을 아는 저희 가족은 가벼운 마음으로 동네 병원이라도 가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눈꺼풀 암이었습니다. 동네 안과 선생님의 세심한 관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이제 병원은 꼭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료 경험수기 공모 당선작 중 조민재님의 작품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한낮인데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0.4도를 보이는 등 중부지방은 영하권에 머물러 있는 곳이 많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중부지방이 영하 4도 안팎, 남부지방은 0도 안팎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2도, 대구 5도, 광주 6도 등이 되겠고 밤사이 북쪽에서 매우 찬 공기가 더 밀려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2도, 철원 영하 18도, 안동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7도에 머무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이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하늘이 맑은 곳도 있지만 충남과 전북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위 때문에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고요. 내일까지 전북 일부 지역에 30cm 이상, 그 밖에 전라도와 제주도 산지에는 10에서 20cm, 충남과 전남에도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충북과 경남 서부 내륙에도 곳곳에 눈이 내리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지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제2요구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해 재의결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시작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1월 25일 토요일부터 1월 30일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엿새간 연휴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난해 11월 9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 4천만 달러 흑자로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54억 7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마지막 주 독감 의심 환자가 약 2.4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도 약 1.7배 늘어났다며 설 연휴 전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당초 시장 전망치인 7조 7천억 원에 15% 넘게 부족했고 직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도 29%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소식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말과 설 연휴 사이 끼어있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에요. 네,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안정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밝혔는데요.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등의 다양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대미무역 흑자국에 대한 관세 카드를 들이밀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고를 넘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신속하게 도출해야 한다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면서 서울에도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어요. 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서울 등 내륙 곳곳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충청, 경북, 전북에 한파특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발효 시점은 오늘 밤 9시로 서울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낮아지겠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18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경기 북동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파주의보가 한파경보로 강화되기도 했고요.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최대 고비를 지나 주말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다며 결빙과 동파 사고에 대비해달라 당부했습니다.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돼 대설특보가 내려진 곳도 많죠. 네, 서해안과 일부 내륙으로는 밤사이 눈이 계속되면서 특보가 더 확대한 상황이고요. 전북 지역은 해안뿐만 아니라 내륙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전남 일부와 충남 서해안, 경남 함양,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어제와 오늘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요. 이틀 넘게 내린 눈에 전북과 충남 지역에는 10cm 이상의 큰 눈이 내려 쌓였고요. 앞으로 최고 30cm의 폭설이 더 내리고 지역에 따라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많은 눈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점검과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미국도 폭설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다고요. 네, 미국 중동부 지역에 폭설이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워싱턴 DC에는 최대 20cm가 쏟아지면서 연방 정부기관들은 물론이고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 한 시민은 우리 회사는 절대 문을 닫는 법이 없는데도 폭설로 문을 닫았다며 이 마치 유령도시가 된 것 같다 말하기도 했고요. 항공편도 8,000편 넘게 결항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이 하늘길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일부 고속도로는 폐쇄됐고 열차 운행도 여러 취소가 되고요. 일부 주에서는 정전으로 수십만 명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 등에서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됐고요. 이번 폭설로 미국 전역에서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는데 폭설 이후에는 위험할 정도의 한파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미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는 현지 시간 7일 밤새 시속 129km의 돌풍이 몰아친 데 이어서 강풍이 계속된 가운데 산불이 발생해 불길이 번지고 있는데요.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보다도 크고 이 불로 마녀 가구의 주민 약 2만 6천여 명이 위험에 처해 대피령을 받았다고 LA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불이 급속히 번진 건 LA 일대분 돌풍 탓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또 LA를 포함한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난 5월 초 이후로 2.5mm 이상의 비가 내린 적이 없고 계속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산불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저도 지금 목이 좀 부어서 독감 아닌가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겨울 독감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병원들이 대혼란에 빠졌다고요. 네, 맹추위에 호흡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호흡기 환자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격리 입원을 해야 하는데 환자 수가 너무 많은 데다 의료진까지 부족해 받아줄 병원을 찾기가 힘든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폐렴이나 신금연, 뇌염 등의 합병증으로 향후 사망률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나 열악한데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은 물론이고 주요 합병증인 폐렴 환자마저도 갈 병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역대급 유행에 거의 모든 병원이 포화 상태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신의 SNS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제일 먼저 유행했고 그 다음은 인플루엔자, 이제 메타뉴모 바이러스까지라며 코로나19만 남았다. 호흡기 바이러스가 4개 동시 창궐하는 쿼드리플 데믹을 이루는 건 아닌지 외래보기가 겁난다라고 우려하는 글을 쓰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열이 나고 기침하는 환자의 70% 정도가 독감으로 진단되는 듯하다며 1월 내내 지속할 것 같아 대학병원은 초긴장 상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도 병실 부족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전공의 90%가 병원을 떠난 상황에서 빅5 병원을 비롯해 각 대학병원은 환자를 돌볼 전임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최근에는 수도권 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만성질환을 앓는 호흡기 감염병 환자의 전원을 위해 인근 2차 병원 등 30여 곳에 직접 전화를 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는데 확산세는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독감 진단 키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근데 원칙상 일반인은 구매가 불가능하다고요. 네, 독감이 8년 만에 최대 규모로 유행하면서 온라인에서 신속 항원 검사 방식의 자가 진단 키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독감 진단 키트는 전문가를 상대로만 판매할 수 있어서 일반인이 자가 진단으로 독감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국들은 최근 들어서 하루에 한두 명씩은 꾸준히 독감 자가진단 키트를 찾는 사람들이 온다면서 코로나 당시 자가진단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병원 대기줄이 길어 빨리 검사하고 싶어서 그런지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말합니다. 앞서 짚어드린 대로 원칙상 일반인은 구매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독감 키트를 검색해보면 관련 제품들이 회당 2,000원에서 5,000원 선에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요. 포장지와 판매 설명 페이지엔 전문가용이라고 적혀 있지만 별도의 인증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후기엔 병원에서 독감 검사 비용이 2만 원, 많게는 5만 원에 달해 부담스러운데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같은 후기가 보이기도 하고요.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이가 열이 난 지 얼마 안 돼 독감 양성 반응이 안 나올 수 있으니 자가 진단 키트를 살 수 있으면 사서 해보라는 소아과의 설명을 듣고 구입했다. 겨우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계속 열이 나서 자가 진단 키트를 사서 추가 검사했다. 병원에 전화해보니 키트를 들고 오라더라 같은 병원에서 독감 자가 진단을 권유받았다는 글들도 많이 보입니다. 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 대유행 당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예외적으로 자가 진단을 허용했지만 원칙적으로 독감 등 감염병에 대한 자가 진단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짚으면서 감염병은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영역인데 자가 진단은 정확성이 떨어진다. 법 취지대로 전문가를 상대로 유통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사이에 해외에서는 첫 조류 독감 사망자가 나왔어요. 네, 해외에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인간 메타뉴모 바이러스 등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사상 첫 조류 독감 사망자가 나왔는데 보건당국은 이번 환자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으로 기저질환이 있었다며 다만 사람 간 전염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인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주로 영유아를 감염시키는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폐렴과 발열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데 아직 치료제가 나오지 않아 감기 증세를 완화하는 약물 등을 쓰고 있을 뿐이고요. 이에 글로벌 보건당국과 제약기업들은 코로나 다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 X,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질병 X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이미 알려져 있지만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을 말하는데 세계보건기구도 질병 X를 팬데믹 우려가 있는 병원체 목록에 올리고 경계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코로나와 에볼라, 지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각에선 조류 독감이나 메타뉴모 바이러스 등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질병 X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이었죠. 훈련병의 일명 얼차려를 받다 숨진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1심 결과가 나온 이후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요. 네,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에 법원은 부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사건 발생 10일 전 전파된 온열 손상 예방 공문 등을 볼 때 군기 훈련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또 비정상적 얼차려로 피해를 입히고 군 사기와 전투력,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각각 징역 10년, 7년인 검찰구형에 비춰봤을 때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반발했는데요. 재판부가 부대 간부들의 범행을 훈련병 6명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고 가중처벌하지 않은 점도 납득할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이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는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느냐, 사람 하나 죽였다고 양형을 참작해서 5년을 한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울분을 토했고요. 검찰은 유족 의견 등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니코틴 원액을 몰래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어요. 네, 지난 2021년 5월 벌어졌던 사건이죠. 이 남편은 아내가 건넨 미숫가루 등을 먹고 통증을 호소하다가 숨졌는데 부검해보니 사망 원인으로 급성 니코틴 중독이 나왔었습니다. 경찰은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남편의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아내를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4차례 심리를 거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도 무죄였습니다. 고농도의 니코틴을 마시면 혓바닥을 찌르거나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들키지 않고 몰래 마시게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또 아내의 내연 사실을 알고 과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점, 경제적 문제로 당시 정서가 불안정했던 점 등을 언급하면서 남편이 스스로 니코틴을 마셨을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아내의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우리 K컬처 단어가 새롭게 추가됐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단어가 추가됐어요? 네, 옥스퍼드 영어 사전 웹사이트는 지난달 신규 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요. 달고나와 형,
찌개, 떡볶이 등을 새롭게 포함시켰는데요. 3년 전 K드라마와 한류, 먹방, 대박 등 26개 단어가 등재된 뒤 3년 만이라고 합니다. 추가된 단어들을 보면 특히 영어권에서 큰 인기를 끈 K컬처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요.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골라 싣는 만큼 한국 문화가 실제로 얼마나 세계에 확산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해녀와 아줌마, 빙수 등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은 올겨울 한파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9094님이 우리 집 강아지 시루를 꼭 끌어안고 있으면 엄청 따뜻합니다. 살아있는 솜니물입니다 하셨고요. 0120님은요. 아내의 전남친이 선물한 목도리를 두르고 있으면 따뜻한 건 둘째치고요. 열받아서 추위 따위 안 느껴집니다. 라고 재미있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또 3067님은요. 추워지고 나서 저는 퇴근길 포장마차에 들릅니다. 어묵국물 한 모금 마시면 전신에 퍼지는 따뜻한 기운, 거기에 붕어빵 한 봉지 한아름 들고 집에 오면 추위 극복 완료입니다 하셨어요. 또 8224님은요. 겨울에도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매주 독거노인 어르신 댁에 반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에는 따뜻한 동남아로 여행 계획 중이에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또 4790님, 저는 1월 1일부터 매일 아침 슬로우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조금 뛰다 보면 시원하게 느껴져요. 등에 땀도 나고요. 세모정 청취자 모두 이번 겨울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하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4408님은 저는 얼음 낚시 다닙니다. 얼음 위에서 떡만둣국 해먹으면요 오히려 더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멋진 취미인 것 같아요. 낚시. 근데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다음 코너 만나볼게요.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하시거나 질병을 얻게 되실 경우에는 산재 보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쯤은 다들 잘 알고 계세요. 예전에는 업무상 중에 이제 사고 당하실 경우에 이제 산업재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도 이제 산재로 승인된다, 인정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시간에는 산재 신청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요즘에 특히나 이제 정신적 질병에 속하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혹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서적 어려움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산업질병 보상을 둘러싼 각종 궁금증 풀어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해법 제시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하다가 다칠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 당황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고가 막상 당하시면 경황이 없으시죠. 제가 네.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하셔야 될 일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제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그 회사에다가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해주셔야 돼요. 이제 간혹 회사에다가 말하면 다 해주실 걸로 이제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 산재 승인을 회사가 인정을 해줘야지 되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있었냐면 예전에 산재 신청 요양급여 신청서에 보면 회사에서 승인 그 도장을 찍어주는 날인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네. 없지만은 여전히 이제 회사 승인이 필요한 걸로 오해하고 계신 줄 아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또 재해를 당하신 근로자분이 직접 신청하셔도 되는 거지만 병의원 원무과에 말씀하시면 접수를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이때 병의원이 산재 지정병원으로 지정돼 있으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의원을 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 재해자분이 이 신청서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먼저 요양급여 신청서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 소견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재재 보상보험 소견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요양급여 신청서는 우리 그 재해자분이 직접 재해 경위에 따라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재해 주시면 돼요. 이 그 소견서가 있는데 이 소견서는 해당 주치의분이 직접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주치의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의사분한테 부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이하게 우리 의사분께서 이제 산재 보상보험 소견서를 잘 작성 안 하셨으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그 예상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하는 것 외에 그 정상 취업 가능이냐 부분 취업 가능 여부가 이제 체크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체크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취업이 조금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우리 주치의분에게 취업 불가능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달라, 기재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하다 다쳤다면 모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야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4일 이상 요양은요. 병원 가서 진료받은 날이 4일 이상이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치료 기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4일 이상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산재 보상 청구하면 일하지 못한 급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산재가 발생해서 일하지 못하면 회사에서는 급여 지급 의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급여 지급 의무가 못 받으면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공단에서는 휴업 급여라는 걸 지급해 주게 됩니다. 이때는 이 회사에서 받은 급여의 100%가 아니라 평균 임금의 70%에 이르는 휴업 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이제 평균 임금은 다치기 전에 아니면 그 질병을 얻기 전에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에 나눈 일수에 대한 일일 평균 임금을 가지고 그 요양급여 일수 산정받은 요양급여 일수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뭐 크게 뇌혈관계 또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직업성 질병 및 정신질환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시간, 종사 기간, 업무 환경에 비추어서 질병이 유발되었을 것이라고 인정돼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점이 증상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유발 요인이라는 게 이게 과연 업무 수행 때문인가 아니면 이 퇴행성 질환인 경우에는 업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승인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지만 일하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출근 전이나 퇴근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이런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과로 때문에 발생하시는 걸로 이제 다들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뭐 직장에서 쓰러지셔야 되냐 그건 꼭 아니고요. 출근 전이나 퇴근 이후에 발생했더라도 이제 산재 승인에 대한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크게 이제 이 단기 과로나 돌발 과로나 만성 과로나를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산재 인정한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기 과로는 발병 일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만성 과로는 발병 12주 동안 일주 평균 60시간 초과 시에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52시간 초과 시에는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뭐 물론 뭐 52시간 초과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겠는데요. 그때는 뭐 교대제냐, 휴일이 부족한 업무였냐, 아니면 시차가 큰 출장 업무냐, 뭐 이런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복합적으로 노출됐을 경우에는 관련성이 증가하는 걸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산재 보상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뭐 사고성 산재 승인에 비하면 낮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공공 데이터 포털에 업로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017년도에 그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가 213건으로 매년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이 조사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678건이 신청됐고요. 그 전체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75%를 정점으로 22년도에는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이 65.6% 정도로 승인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해당될까요? 네, 이런 뭐 정신적 질병 같은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아니면 적응 장애, 뭐 우울증 에피소드로 이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요, 이외에도 뭐 업무 관련성만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신청이 많이 된 건 보면 우울증이나 적응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나 불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들이 신청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성 스트레스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자연재해나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혹시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처럼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들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결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들은 뭐 사고 대상자임과 동시에 나중에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올 거니까 이제 산재 인정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제 사고에 대한 목격자를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부하고 경찰이 먼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뭐 목격자가 진술들 바탕으로 재해자나 뭐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하면 유족들은 산재 승인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되는데 반해서 우리 목격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네. 이 사실 이제 우리가 사고 직전까지도 일하던 근로자가 뭐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다는 사실하고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우리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분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많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어서 적절한 치료하고 보상을 못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2022년도 기준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산재 신청한 비율을 보면 전체 산재 신청 건수 대비 약 0.2% 정도에 불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고 당사자가 아니고 목격자의 경우는 더 낮고 승인율도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주제와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유해 수습과 장례 기간에 필요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고용노동부가 지도 공문을 보냈지만 공기업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네, 사실 뭐 이런 점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간혹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는 왜냐하면 이런 모든 휴가에 대한 법정 제도에 대한 휴가가 사전 신청에 대한 승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황이 없으신 분들은 이 사전에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사후 신청했을 때도 이제 승인하는 제도로 조금 바꿔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뭐 이 유가족이나 따시는 분이 다치셨다고 해서 휴가를 못 냈다고 해서 이걸 다 휴가 처리를 안 하고 결근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요. 요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발병한 질병이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증빙이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뭐 직장 내 괴롭힘 경우에는 먼저 회사나 노동부 신고를 통해서 괴롭힘이 확정된 다음에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게 낫거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신체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증상 발병 원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당 내용이 진료 차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산재로 인정받으시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뭐 증상이 발생 전에 6개월 이내에 동료 근로자 등의 진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료 근로자들 부분에 도움이 좀 필요하고요. 안 된다면 뭐 녹취나 뭐 단체 SNS 방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들을 조금 수집해 놓으시는 게 권유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단순 사고에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재해 경위 등 파악하고 그냥 공단 지사의 담당 자문이 의학 자문 구해서 그냥 처리하고 비교적 단순한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이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아까처럼 우리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이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네. 우리 법리위원인 뭐 변호사나 노무사로 구성된 법리위원, 그다음에 임상 의사나 직업환경의사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가 맞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복 절차를 좀 잘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재 불승인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셔도 되고요. 그 재심사위원회라는 데 심사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사 청구 시에는 결정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90일이 넘겼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사 청구 못 하냐? 이제 그건 아니고요. 일단 다시 신청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동일한 건이니까 접수됐으니까 당연히 불승인 처분 나겠죠. 그러면 이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나 행정 소송 제기해 주시면 돼요. 네.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소송 제기하면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드립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심리적 부담도 있고 비용적인 네. 부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 내심할경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하고 공단 판정 지침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지만 공단은 여기에 기속돼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요. 더더구나 또 보면 공단에서 인정 못해서 소송 제기를 통해서 구제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적이나 비용적으로도 뭐 좀 부담은 되시겠지만 고려를 좀 해보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산업재해 보상만큼 중요한 게 사고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스트레스가 우울증 발전하고 뭐 극단적 선택으로 다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단에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연 7회의 전화나 화상 대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연 3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용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회원 가입 없이 스스로 우리 근로복지넷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우울증 검사나 직업 스트레스 심리 진단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산업재해, 특히 질병 보상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곤란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한철의 산책. 네, 이한철의 산책 함께 들어봤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의 문자가 많이 왔어요. 0138님이요. 동서가 간호사라 보험회사에서 심사 업무를 하다가 1년 전 콜센터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로 이동한 후에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단체 보험 1억 외에 다른 보상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대기업 보험회사인데 이 경우에 산재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사실 이제 회사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보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시면 우선은 산재 신청하셔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다른 유족급여나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와의 그런 어떤 다른 그 보상금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산재 보상금을 두고 나머지 금액을 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산재급여는 통상적으로 이중 보상이 되지 않거든요. 네. 이 점 염두에 두셔서 우선 산재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344님은요. 남동생이 택배기사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회사도 나 몰라라 공단도 업무상 다친 거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어쩌죠 하셨어요. 이 경우에는 일단은 뭐 추간판 탈출증이나 허리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 그냥 발현된 걸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많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고 단순 택배 일하다가 그때 이벤트로 인해서 허리가 다친 것이라고 하면 우선 일단은 불승인 처분 받으신 것 같으니까 우선은 심사 청구를 한번 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491님도 저는 근무 21년 차인데요. 오른쪽 어깨를 자주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어깨 연골이 부어서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증상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하게 되면 6개월은 요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재 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업무를 계속하며 단순 반복적 업무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이거든요. 네. 이게 과연 이제 퇴행성 질병일 거냐 아니면 업무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연골이 닳아서 발생할 거냐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산재가 뭐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연관성이 조금 크지 않나 이제 생각은 듭니다. 5597님이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회사는 왜 산재를 안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건가요? 사실 이게 보험이라고 하니까 사보험의 성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보상받으면 자동차 보험은 특히 보상 올라가잖아요. 이제 네. 그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신청해도 보험료 안 올라가고요. 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최근 3년간의 산재 보상 급여와
동종업계 평균 산재 발생 급여율을 따져서 증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강수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첫 체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 어떤 이야기 해보면 좋을까요? 그 연초에는 보통 한 해를 예측하고 또 앞으로 올 미래를 점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마침 청조사 기간이기도 한데 라디오는 알다시피 여전히 전화를 직접 걸어서 청취율을 조사하는 오래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까지도 그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해서 네. 라디오 프로그램 뭐 좋아하시냐, 어제 어떤 프로 들으셨냐 이런 거 물어보고는 하는데 참고로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전화 받으시면 세상의 모든 정보 들었다, 전주리 아나운서 좋아한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겠어요. 그 오늘 체험이 뭐 라디오 청취율 조사 이런 거예요? 그걸 체험할 수 있으면 정말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전화를 받는 건 제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오늘은 라디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AI로 점쳐볼까 해요. 네. 그 연초에 뭐 타로나 사주 같은 거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희는 아무래도 라디오를 제작하는 사람들인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AI 선생님을 찾아가서 라디오의 미래를 한번 물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디오의 미래에 대해서도 물어봤지만 아무래도 제가 몸담고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세상의 모든 정보에 관련한 여러 질문도 던져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우리 IT 연구소 코너에서 AI 얘기 많이 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AI가 뭐 아주 낯설게 느껴지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AI를 통해 뭘 물어봤어요? 예전에도 그 말씀하신 대로 김덕진 소장님 코너에서 시연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일단 시작하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줘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정보는 KBS 제1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청취자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2시 20분부터 1시 56분. 여기서 틀렸어요. 저희가 그렇네요. 편성상으로는 58분까지입니다. 그쵸. 까지 방송되며 진행자는 전주리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의 뉴스, 세상의 모든 지식, 하프타임 뉴스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청취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간에 틀린 내용도 있었지만 대부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아주 정확한 편인데요. 그렇죠. 혹시 저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쯤에 진행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길래 네. 전주리 아나운서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네. 제일 먼저 지금 아마 이제 유튜브에 제가 띄워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네. 사진 9장이 떴습니다. 오. 근데 지금도 물론 너무 아름다우시지만 이때는 더 네. 풋풋하고 너무 아름다우셨더라고요. 궁금한 분들 이제 챗GPT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겠고 네. 생년월일과 학력사항이 좀 나왔고요. 2010년 KBS 37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도전 골든벨, 스카우트, 5시 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왔으며 현재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를 진행하고 있다. 네. 2016년 결혼해 슬아의 딸 이소율 양을 두고 있다라는 이제 가족 오. 사항도 소개되어 있었는데 이거 맞나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따님 얘기까지 나와서 좀 놀랐어요. 네. 이 따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재주가 많은 걸로 제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이 라디오 방송의 내용까지 좀 AI가 학습하고 반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희 딸이 항상 네. 전주리 아나운서 딸 이소율 이거를 맨날 초록색 검색창에 써봐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왜 자기는 안 나오냐고 물어보거든요. AI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여줘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주리 아나운서는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진행으로 많은 시청자와 청취자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와, AI에게 신뢰감 있는 진행을 한다는 칭찬을 받으니까 뭔가 인증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꼬리 질문으로 전주리 아나운서가 사랑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라고 또 추가 질문을 던져봤는데 이게 진짜 신기해요. 한번 네. 보세요.
그러니까 총 6가지 항목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오. 1번은 신뢰감 있는 진행 스타일.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청취자들에게 신뢰감을 준다. 뉴스나 정보 전달이 중요한 프로그램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며 전문성을 느낄 수 있는 진행이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다. 라고 했는데 네. 이게 제가 저희 진행자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네. 진짜 정확하게. 근데 이걸 AI가 똑같이 알아낸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이 생각을 했고 2번은 좀 예측 가능했어요. 다양한 경험과 능력. 뉴스, 예능, 교양 등 다양한 방송 장르를 소화해 다재다능함과 진정성을 보여줌. 뭐 요거는 이게 프로그램 뭐 했던 이력들이 쭉 있으니까 분석을 충분히 했겠죠. 학습 가능하다고 보였고 3번 진솔하고 따뜻한 이미지. 방송을 통해 보여지는 진솔한 태도와 따뜻한 말투가 청취자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라디오 같은 매체에서 이런 인간적인 면모는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근데 이것도 저는 사실 매일 방송을 같이 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행자를 만나는 사람인데 네. 제가 정말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AI가 분석을 해낸 게 그 인터넷 공간에 있는 자료만으로 분석을 해낸 게 저는 진짜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이 꾸준한 자기관리, 5번 가정과 일의 균형. 그러니까 결혼 후에도 방송 활동을 지속하며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도 역할을 잘 해내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응원을 받는다. 네. 이것도 신기했고 뭐 6번은 뭐 청취자와의 소통에 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의 전부가 다 맞는 얘기여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아 근데 저는 못 듣겠네요 진짜. 얼굴이 막 불타오를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아 근데 이 AI가 저의 가족관계도 알고 있고 뭐 성격도 유추해내고 진짜 신기하네요. 그래서 또 저도 이걸 보고 놀라서 딸 소율 양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네. 전주리 아나운서의 딸이 이소율 양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소율 양에 대한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전주리 아나운서는 개인적인 가족 이야기를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가끔 언급하며 네. 소율 양과의 일상을 나누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가족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많이 공개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전주리 아나운서의 밝고 따뜻한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소율 양도 사랑받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와. 분석을 하더라고요.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저도 너무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부분까지 어떻게 유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네. 참 신기했어요. AI가 듣고 있다면 이것도 학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소율 양은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아주 재능이 합니다. 많은 소녀이다. 저희가 예전에 IT 네. 코너에서 해본 적이 있지만 프로그램 로고송도 또 부탁해봤다면서요. 맞아요. 그날 방송을 또 못 들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번 더 이제 의뢰를 해봤어요. 네. 그 수노라는 사이트를 이제 활용을 했고 다양한 버전을 부탁을 했는데 이게 그 방송에서 사용하기엔 좀 엉성한 부분들이 없진 않지만 5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게 완료가 되거든요, 제작이. 네. 그런 시간에 이런 로고송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제가 요청했던 건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잘 홍보할 수 있는 뭐 어떠한 로고송을 만들어줘.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네. 제가 3가지 버전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어떤 버전이 제일 좋은지 투표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1번 먼저 들어주시겠어요? 하늘 하늘 모든 것들 여기 모여 함께해요. 요거는 제가 K-팝 느낌으로 만들어줘라고 썼던 것 같아요. 바다로 가요. 세상의 모든 정보 우리에게 빛을 줘요. KBS와 함께해요. 빛나는 내일을 위해. 이게 첫 번째 버전이었고요. 두 번째 버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요건 제가 약간 컨트리 느낌으로 만들어줘라고 부탁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신뢰의 목소리 KBS 라디오. 그리고 세 번째 버전 들어보겠습니다. 투표 진행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한눈에 다 보이는 KBS가 전해줘. KBS 이렇게 애드립도. KBS와 함께해. 세상 속의 소식들
요 버전은 네. 살짝 근데 가사가 비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네.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외국 사이트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 퀄리티를 뽑아냈다는 건 참 대단하지만 약간 비문으로 만들어진 로고송들도 많아서 이게 제대로 구성해서 쓰려면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시나 봤는데 네. 다 다양하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3번 맞네요. 의외로. 저는 1번 좋았고 2번 약간 KBS스럽지 않았어요? 맞아요. 어때요? PD님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 다음에 제가 이건 투표에 붙이지 않았지만 네. 이 다음에 소개할 그 로고송이 마음에 들었는데 네. 혹시나 그것이 될까 해서 제가 이 AI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유튜브에 나오는 목소리를 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주리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로고송을 만들어줘라고 부탁을 그랬어요? 했었는데 네. 거의 곡 하나가 나왔어요. 그것도 그냥 한번 들어볼까요? 아침 햇살 속에 열리는 세상 그럴듯하지 않나요? KBS와 함께 이게 제 목소리라고요? 정보의 파도를 타요 우리의 목소리 너의 귀 속에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노래 이렇게 잘하면 참 좋겠네요. 바람처럼 빠르게 전하는 소식 바람처럼 빠르게 전해주시는 소식들. 하늘 속에서 빛나는 그 순간 늘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 KBS 너와 함께 날아가요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정보 우리가 펼쳐요 KBS와 함께요 언제나 어디서나 전주리 아나운서 전 이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을 만나봐요 네. 진짜 이것도 진짜 5초에서 10초 정도 걸리는 그 시간 안에 이렇게 추출이 됐는데 너무 생각보다 그럴듯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4번 나가고 나니까 또 4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문자 보내주시네요. 저희가 추첨해서 치킨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일라디오 채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좀 어려운 질문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을 넣었을 때 네. 긍정적인 전망과 도전 과제를 나눠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으로는 1번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성, 그리고 2번 디지털 확장의 기회, 그리고 3번 고령화 사회에서의 수요 증가, 이렇게 꼽아줬어요. 그래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통성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또 라디오 방송이 최근 팟캐스트, 또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이제 답변을 내놨고요. 네. 또 KBS 1라디오 주요 청취층이 이게 아무래도 뉴스 시사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장년층 이상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편인데 이 연령층에서의 안정적인 청취자 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라디오 채널의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다만 도전 과제로는 젊은 세대의 관심 부족, 경쟁 심화, 광고 수익 감소. 뭐 저희는 이제 광고 채널은 아니긴 하지만 네.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라디오가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진 매체잖아요. 그런데 네. 워낙 요즘에는 플랫폼이 다양해지니까 라디오의 위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AI는 라디오라는 매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디지털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총평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어요. 이 디지털 라디오랑 스트리밍 그 시장의 성장으로 라디오 콘텐츠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이 되고 있고 저희만 해도 유튜브도 같이 이제 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스마트 스피커의 보급으로 청취 환경이 편리해지면서 기존의 FM, AM 라디오 한계를 넘어서 글로벌 청취자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정 청취자층을 겨냥한 전문화된 콘텐츠가 또 앞으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런 뭐 제안도 했고요. 네.
또 VR이랑 AR 기술이 조금 더 발전되면 몰입형 오디오 콘텐츠 같은 게 또 인기를 끌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소리로는 들으면서 눈 앞에서는 그런 VR 화면이 펼쳐진다든지 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고 도전 과제는 사실 아까와 좀 같았습니다. 1라디오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도전 과제와 같았는데 라디오가 장기적으로 생존을 하려면 청취자 연령대의 다양화 그리고 수익 모델의 재구성 그리고 기술 경쟁력 강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그냥 하는 소린지 네. 궁금해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라디오가 정말로 강력한 생명력으로 오랫동안 살아남는 매체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논의는 또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강점을 얘기해 줬는데 요거는 저도 좀 공감을 했거든요. 그 라디오만의 고유한 강점은 1번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 없이도 또 인터넷 연결 없이도 들을 수 있는 매체로 전 세계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시간 정보 제공 그리고 그 현대인이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에 잘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고 경쟁 매체와의 차별화 면에서는 이게 지역 라디오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성이라든지 제작과 소비 비용이 낮아서 소규모 운영도 가능하고 뭐 또 기업과 개인 제작자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비용 효율성 그리고 뭐 생방송으로 주로 진행된다는 점 네.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 청취자들 간의 소통이 편리하다 이런 것도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혹시 조언도 해줬을까요? 이미 하고 있는 것도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인터랙티브 그 쌍방향 콘텐츠 강화 그리고 3번은 좀 뭐 조언으로 들을 만한데 라디오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단순히 콘텐츠를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서 특정한 가치와 정체성을 가진 브랜드로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융합 미디어로서의 진화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는데 네. 라디오와 영상을 결합하거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와 연계한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그 시대의 적응과 혁신이 라디오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실천하고 있는 방송국들도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방송국은 어딜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는 영국의 BBC를 꼽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그 청취자의 취향과 청취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퍼스널라이제이션 요걸 제일 잘 하고 있는 방송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두 번째로 나온 게 미국의 NPR. 그래서 여기 이 방송국이 팟캐스트 시장을 좀 선도를 하고 있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디지털 뉴스 플랫폼 모바일 어플을 또 내면서 뉴스, 인터뷰, 음악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한꺼번에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놀란 건 세 번째로 나온 게 대한민국의 KBS. 우리가 물어보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뉴미디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콘텐츠와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방송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러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팟캐스트 얘기도 나와서 현재 팟캐스트 시장에서 선두를 가장 달리고 있는 기업은 어디야? 라고 물어보니까 스포티파이와 애플을 꼽았어요. 그래서 스포티파이는 여러 팟캐스트 관련 기업을 또 인수를 했고 약 1조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국내 팟캐스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팟빵이라는 플랫폼이 한때 선두를 차지를 했는데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팟캐스트를 청취하는 비율이 66%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소름 돋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어떤 그게 소름 돋는 일인가요? 저도 똑같이 생각한 게 AI가 약간 비위를 맞출 줄 아는 건가 아니면 네. 우리가 진짜 대단한 건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방송국 말고 기존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방송국들이 잘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KBS 세상에 모든 정보가 나와서 이쯤에서 이게 약간 알랑방귀 낄 수 있는 그런 지능까지 있나 혹은 우리가 정말 훌륭한 방송을 만들고 있거나 약간 뭐 합리적인 의심은 좀 들지만 네. 일단 그렇게 믿기로 합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 PD와 AI와 토론해본 라디오 미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정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바일 쿠폰과 치킨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킨의 라디오 가가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